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월거월부 시청자 여러분,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입니다. 저는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본사 앞에 와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반도체 장비 시장 1위 기업으로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의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어떻게 지금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되었는지 지금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를 만든 5번째 결정적 순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회사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반도체 장비 회사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역사는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함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업체에 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다니던 마이클 맥닐리. 그는 태동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큰 산업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1965년 반도체 기업들이 필요한 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아포지 케미컬을 공동 창업합니다. 이때 고객 중 하나였던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후에 인텔을 창업하게 되는 고든 무어와 밥 노이스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는 아포지 케미컬 창업자들과 잘 맞지 않았고 1967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처음 만들어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첫 제품은 반도체의 CBD 공정에서 사용되는 실란을 공급하는 패널이었습니다. CBD는 화학기상 증착을 뜻하는데 지금도 증착 공정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창업한 다음에 고든 무어와 밥 노이스가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떠나 인텔을 창업합니다. 인텔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고객이 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투자까지 해줍니다. 당시 반도체 시장은 IBM, 벨랩스, 모토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페어차일드 같은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은 반도체 장비도 직접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이 처음 등장한 것이고 인텔과 같은 신생 반도체 기업에게 장비를 납품하면서 함께 시장을 만들어 갔습니다. 인텔이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되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런 점에서 창업자 마이클 맥닐리가 인텔의 창업자들을 만난 1965년은 지금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만든 첫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을 열었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1972년 상장에 성공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창업자 맥닐리는 회사를 만드는 것은 잘했지만 경영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벌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파산 위기에 몰리고 전문 경영인을 모셔옵니다. 기업 턴어라운드 경험이 많았던 제임스 모건이 1977년부터 CEO를 맡게 되고 그는 25년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CEO를 역임합니다. 제임스 모건은 재정 위기에 빠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회생시킨 것도 있지만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두각을 나타내던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 1980년대부터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기업들은 당연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중요한 고객이었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일본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1984년에는 최초의 R&D 센터를 만드는 등 일본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사실 이때부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도쿄 일렉트론 같은 일본 반도체 장비 회사들과의 긴 경쟁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85년 미일 반도체 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점차 기울게 됩니다. 일본의 주력이었던 D램 등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기업들이 가져가게 되고 로직 반도체 제조의 패러다임은 1986년 세상에 등장한 TSMC를 중심으로 대만으로 패권이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일찍 아시아에 진출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자연스럽게 한국과 대만 기업을 고객으로 삼게 되죠. 2001년 어플라이드 전체 매출 중 40%는 아시아에서 나올 정도로 반도체 제조의 중심은 아시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2000년대부터는 중국에서 집중적인 반도체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여기서 또 큰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죠.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에게 고객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가 아니라 팹을 가동하고 웨이퍼를 만드는 반도체 제조기업이죠. 이런 점에서 제임스 모건 CEO의 1980년대 일본 진출은 지금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만든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만합니다. 2000년대 들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합니다. 바로 태양광 패널과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죠. 태양광 패널, 디스플레이, 반도체는 폴리실리콘을 원료로 웨이퍼를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가 태양광 패널과 디스플레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반도체 쏠림도 심해서 다각화가 필요했고 태양광 패널과 디스플레이도 아시아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게는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과 디스플레이는 현재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는데요. 한때 태양광 패널 제조 장비 시장에서 1위를 하기도 했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관련된 기술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2015년에는 이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금도 전체 매출에서는 작은 비중이지만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많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태양광 패널 제조 장비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태양광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기업들이 망하고 중국 태양광 기업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06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태양광 패널 제조 장비 시장에 진출한 순간을 지금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만든 세 번째 결정적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뛰어들었지만 결국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꺾고 매출 기준으로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이 된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들어본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그런데 ASML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도쿄 일렉트론이 반도체의 여러 공정용 장비를 만드는 것과 달리 리소그래피, 노광 하나의 공정만 만듭니다. 노광 공정은 빛을 이용해 반도체의 회로를 그리는 것인데요. ASML 한 회사가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반도체 공정의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노광 공정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이를 만드는 노광 장비 회사의 중요성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ASML과 니콘, 캐논 두 회사가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도 이런 노광 장비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GCA라는 회사였는데요. 1975년 초기 형태의 노광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제이스 모건 전 CEO의 인터뷰에 따르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1980년대 초에 GCA를 인수할 뻔했다고 하죠. 만약 이때부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노광 장비 사업에 계속 투자했다면 노광 장비 시장은 물론 반도체 장비 시장의 모습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 GCA 인수가 무산되고 이후 노광 장비 시장에 뛰어들지 못한 것은 지금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만든 네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인수합병에 엄청나게 적극적인 기업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증착 공정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수를 통해 다른 공정에서도 점유율을 크게 높인 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996년 이스라엘 기업 두 곳을 인수해 검사 장비 시장에 뛰어들었고 1999년 옵시디언을 인수해 CMP 시장에 2011년에는 베리언을 인수해 이온 공정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2013년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승부수를 던지는데요. 바로 일본 라이벌인 도쿄 일렉트론을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죠. 만약 이때 인수가 성공했다면 레지스트와 마스킹, 증착과 식각장비 분야에서 독점에 가까운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등장할 뻔했습니다. 당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본사의 법적 소재지를 미국도 일본도 아닌 네덜란드로 옮기고 회사의 이름도 바꿀 계획이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게리 디커슨이 일본으로 옮겨가 통합회사의 CEO를 맡고 도쿄 일렉트론의 CEO는 합병회사의 회장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 법무부가 이 합병의 반독점 심사를 하겠다고 하자 합병권은 무산이 됩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2019년에는 점유율 2% 수준인 일본 고쿠사이를 인수하려고 나서지만 이것도 중국 정부의 반대에 막혀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정부들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ASML을 비롯한 장비 기업들의 중국 수출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타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이 어떻게 보면 초대형 M&A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만든 다섯 번째 결정적 순간인 이유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인텔과 비슷한 시기에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어서 반도체 장비 산업을 키워온 개척자입니다. 반도체 제조와 반도체 장비 제조가 분리되는 트렌드에 힘입어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으로 자리매김합니다. 특히 아시아로 반도체 제조의 중심이 이동하는 흐름에 올라타서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몰락한데도 불구하고 한국, 대만, 중국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지금 역사의 흐름은 그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반도체 제조가 다시 돌아오고 있고 중국은 자체적인 반도체 장비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